이 일장의 그 수업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에 있는 것처럼 How to determine the internal resultant in a body. 그래서 internal resultant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내부 합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 내에 발생하는 내부 합력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는 normal and shear stress. normal 그러면 수직 응력, normal stress 그러면 수직 응력, 그 다음에 shear stress 그러면 전단 응력,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수직 응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면에 수직하게 작용하고 있는 응력, 이거를 normal 스트레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응력을 전단 응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Analysis and Design of Members Subjected on Axial Load. 여기서 Axial Load라고 하는 것은 축 하중이라고 하면서 요것은 축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장력이냐 아니면 압축력이냐, 이렇게 해서 인장 또는 압축이 작용하고 있는 멤버 부재의 어널리시스, 그럼 해석과 디자인, 설계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쉐어 포스가 작용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해석과 설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론 부분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여기 이제 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떠한 재료에 적용을 하는 역학이냐에 따라서, 여기 이제 리지드 바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강체라고 하는 거죠. 강체의 정의는 뭡니까? 그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질점들의 그 상대 거리가 전혀 변화하지 않는 물체, 이거를 이제 강체라고 하죠. 그래서 질점이라고 하는 건 또 뭐죠? 한 점을 차지하고 있는 질량, 이걸 이제 질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파티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파티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점에 그 질량이 전부 모여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작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부피가 너무 작아서 마치 하나의 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질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지드 바디를 그 해석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역학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정역학, 또 하나는 동역학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재료들은 다 어떤 힘이 가해지게 되면 그것은 다 변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형되는 물체를 변형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deformable bod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변형체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그러한 역학이 바로 재료역학, 우리가 하고 있는 과목인 요 Mechanics of Materials가 바로 변형체에 적용하는 그러한 역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루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흐르는 물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유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그래서 유체를 다루는 그러한 역학을 우리가 유체역학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3학년 때 이걸 배우고 1학년 때 정역학, 2학년 때 동역학하고 재료역학,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재료역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재료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응력과 변형률을 다루는 학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의 스트렝스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의 강도를 논할 때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소위 측정치가 바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스트레인 하게 되면 이것은 변형률로 우리가 번역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의 스티프니스, 이것은 강성입니다. 그래서 변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저항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강성이 되겠고, 그 외력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저항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강도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특이하게 우리가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다루는 경우가 있는데,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기둥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그러니까 기둥에 있어서 얘가 안정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따지는 게 이제 스테빌리티인데, 좌굴이라고 하는 게 뭔지 설명을 했었죠. 좌굴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기둥에 힘을 가했을 때에 어느 정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뭐 변형되지 않고 지탱을 하고 있다가 어떤 그 이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어떤 크기에 도달하게 되면 이 기둥이 갑자기 휘어지는 그러한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좌굴이라고 하고, 그래서 좌굴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게 스테빌리티를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재료역학 맨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우는 재료역학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이제 응력과 그 다음에 변형률, 그리고 응력과 변형률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조사하는 것, 이것이 재료역학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조사를 함으로 해서 결국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어진 하중과 그 다음에 변형 조건 하에서 그 구조물의 어떤 치수를 설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재료역학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널리시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디자인을 하는 어떤 그 툴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할 줄 알면 그 해석하는 방법을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노운하고 노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할 적에 언노운과 그 다음에 그 해석을 할 때 언노운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언노운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그게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게 설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언노운으로 놓고 계산을 하게 되면 그건 설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응력이라든지 변형률을 계산을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치수들이 이미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곧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디포머블 바디, 그런 변형체의 평형, 그래서 이퀄리브리엄이 평형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하중을 우리가 외부 하중, 그래서 익스터널 로드라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때문에 생기는 그 하중을 인터널 포스 아니면 인터널 로드, 그래서 내부 하중 아니면 내부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재료의 외부에서 이제 어떤 힘을 가해 줘야 되는데, 그거의 힘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따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하중 그러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surface force 그러면 이제 표면력이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고 요 표면력은 뭐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인가 하게 되면 꼭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을 우리가 표면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웬만한 그 힘들을 생각을 할 때 보면 항상 뭔가 접촉을 해갖고 우리가 힘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이러한 힘들은 대부분이 다 표면력이고 여기에 이제 특수하게 접촉이 되지 않으면서도 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또 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바디 포스라고 그래가지고 체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면력이라고 하는 거에 그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한 점에 이쪽 방향으로 해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경우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concentrated force.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죠? 집중 하중이 됩니다. 집중 하중.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것은 어디에 속하냐 하면 분포 하중에 속합니다. 분포 하중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distributed load. 그래서 이제 요렇게 어떤 면적에 대해서 작용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분포 하중이라고 그러고 요렇게 한 점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우리가 집중 하중 이렇게 부릅니다. 또 여기에서도 어떤 선을 따라서 작용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linear distributed load 그러니까 선형 분포 하중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이제 surface force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두 종류를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ody force라고 하게 되면 요것은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서 있다 하게 되면 지구가 우리를 지금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을 때 우리 몸에다가 어떤 접촉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접촉이 없이도 우리를 이제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체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ravitational force 그러면 이게 바로 중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electromagnetic force 그러면 전기장 아니면 자기장 이런 데다가도 어떤 입자 같은 거를 이렇게 놓게 되면 그게 이제 힘을 받게 되니까 이러한 것을 전자기력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접촉이 없이도 발생하는 힘 이것을 체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것도 역시 우리 재료역학에서는 대부분 중력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표면력을 이제 대부분 다 고려하는 그러한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하중이 그 고정적으로 해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하중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하중인가 여기에 따라서 두 종류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로드 그러면 한번 작용을 시키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그러한 하중을 정하중 스태틱 로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다루는 축하중이라든가 아니면 비틀림 하중 토션 그 다음에 굽힘 하중 밴딩 이런 것들이 지금 정하중에 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로드라고 하는 것은 동적 하중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하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이제 동하중을 이렇게 또 나누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리피티드 로드 하게 되면 반복 하중. 그래서 반복 하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이게 변화를 이제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최대치가 있고 최소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최대 최소가 일정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그것을 반복 하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얼터네이팅 로드는 뭐냐? 얼터네이팅은 이건
교번 하중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인장력하고 압축력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의 인장 하중, 우리가 보통 인장 하중을 플러스로 표현하는데 또 압축 하중을 마이너스로 표현하고, 그래서 플러스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왔다가 다시 플러스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갔다가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하중을 우리가 교번 하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팩트 로드. 임팩트 로드는 충격 하중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겠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작용하고 사라지는 그러한 하중을 우리가 충격 하중이라고 그러죠. 마치 자동차가 와가지고 사람을 딱 치었다 하게 되면 그건 충격 하중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물체를 진동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망치 가지고 어떤 부분을 이렇게 딱 때리게 되면 그게 이제 진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이제 딱 때리는 요 하중, 요거를 충격 하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G라고 하는 거, 여기가 이제 이 물체의 무게 중심이 될 거고, 그 무게 중심에 작용하고 있는 요 W라고 하는 것은 웨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바로 이 그래비테이셔널 포스에 대한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력학에서 소위 이제 보라고 하는 거 아니면 트러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물체는 항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뭔가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트러스가 있고 어떤 힘이 작용하게 되면 그거를 지탱할 수 있는 어떤 지지점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지지점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얘는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동력학 쪽에 이제 상관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항상 지지점에 의해서 얘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형태를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지점에서는 이제 그 외력에 대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어떤 저항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힘을 우리가 지점 발력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support reaction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점 발력을 우리가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조물에 작용하는, 구조물 내에 이제 작용하고 있는 그 인터널 포스를 이제 구하는 게 이제 보통 재료역학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보고 여기 이제 점 하나 찍고 요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요거를 이제 뭐 모양 자체가 핀의 모양이죠.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핀 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는 힌지라고도 합니다. HINGE. 그래서 이제 힌지 서포트라고도 하는데, 요렇게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쪽 방향으로 이제 잡아당기게 됐을 때 과연 이 점에서는 어떤 힘을 발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잡아당겼을 때 여기에 어떤 저항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잡아당기게 되면 여기에서 힘을 발생하지 않는다면 얘는 끌려가야 될 거고, 근데 얘가 이제 끌려가지 않는 경우니까 얘가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힘을 이제 반대편 쪽으로 이제 지탱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힘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 발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 윗방향으로 잡아당긴다고 또 생각을 해보면, 윗방향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기게 돼도 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회전은 가능하더라도 결국 이 점은 못 움직이게 얘가 지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당길 때 반대 방향으로 힘을 얘가 발생을 시킬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으로는 얘가 저항력을 발생을 시킬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돌아가는 쪽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이제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어떤 힘을 발생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돌리는데 얘가 뭐 위치가 지금 변화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 이 돌아가는 것을 막는 어떤 저항력을 발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느끼겠어요? 지금 나는 느끼고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물체를 이렇게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돌린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여기에서 힘을 거의 안 느낍니다. 그러겠죠? 하지만 해놓고 이걸 잡아당기게 되면 내가 여기에서 당연히 이거에 반대되는 힘을 내가 줘야만 얘가 고정되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이렇게 잡아당길 때 나는 여기에 지금 힘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이 느껴질 때 이 지점에서는 마찬가지로 반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에 대해서는 힘을 발생시키지만 이쪽으로 돌아가는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힘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점 반력이 몇 개가 있겠어요? 2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하고 두 방향으로 반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반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서포트가 주어진 방향으로 트랜슬레이션 이게 뭐죠? 이동이죠, 이동. 그래서 이동을 방해한다면 어떤 힘이 그 방향으로 그 부재에 발생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로테이션이 이제 그 프리벤트 그러면 뭐죠? 방지가 된다면 아니면 뭐 로테이션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막는다면 그때는 커플 모멘트가 그 부재에 발생해야만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커플 모멘트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게 되면 바로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이쪽에다가 이쪽으로 나타나는 거 같죠? 이 점이 안 나타나네. 하여간 자 여기 잘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기가 낫죠? 자 여기 와서 보면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제 표시하는 이러한 지점은 요걸 fixed support라고 합니다. fixed support 그러면 고정단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정단이면 여기가 이제 벽에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그러한 상태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 이렇게 딱 박혀 있다고 생각. 이거를 이쪽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이쪽 잡아당긴다.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할 겁니다. 또 로테이션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도 얘를 꽉 붙잡고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돌리게 되면 여기에 저항력을 느끼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그 반력이 몇 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3가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핀처럼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었을 때 반력이 나타나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로테이션을 시켰을 때도 얘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력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테이션에 대한 저항력이니까 그것이 뭘로 나타나겠어요? 모멘트로 나타나는 거죠. 모멘트로. 그래서 한 점에 발생하고 있는 모멘트 이거를 우리가 이제 커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는 보통 짝침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커플은 한 점에 적용하는 그 모멘트를 우리가 커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리를 가지고 나타나는 모멘트는 그냥 굽힘 모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의 직전 반력을 나타내는 그림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밧줄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밧줄을 가지고 이러한 구조물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얘를 만약에 안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얘를 움직이게 되면 요 케이블이 어떤 저항력을 나타낼까요? 안 나타낼까요? 우리가 요만한 로프를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얘가 그냥 이게 휘어지고 말죠. 그죠? 그럴 때는 저항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걸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얘가 팽팽해지면서 힘을 그래서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힘만을 발생시키는데 그게 그 케이블의 그 길이 방향 쪽으로 인장력이 작용할 때만 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그 발력만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롤러입니다. 롤러. 이거는 우리말로도 그냥 롤러 지지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제 볼을 생각할 때 이런 볼가 이쪽에는 핀으로 지지가 되어 있고 이쪽에는 이렇게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지점을 여기다 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우리 그 다리를 보게 되면 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지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다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좀 늘어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추워지면 이제 줄어들어야 되겠고, 근데 이걸 끝까지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 놓으면 여기에서 이제 늘어나는데 못 늘어나게 하게 되면 이쪽에서 이제 발력이 또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 한 점을 딱 고정을 시켜 놓고 나머지 점들은 늘어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쪽 고정시키고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쪽 지점, 이거를 롤러 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 이제 힘을 주게 되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그냥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발생시키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이쪽 방향으로 얼마든지 굴러갈 수 있지만 대신에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길 때는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바닥에 딱 그러면 보가 그러니까 얘를 하려고 하면 얘가 바닥에 딱 붙어 있으니까 저항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작용하는 힘이 여기에서 작용하고 여기에서 작용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구조물에는 요 롤러가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Y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버티컬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 힘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발력이 하나만 작용한다는 거죠. 이제 어때요? 얘는 이쪽 방향으로도 이동을 못하게 방해하고 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향의 이동은 허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용하고 있을 때는 발력이 작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방해하고 있을 때 이때는 발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구조물이 핀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역시 요거하고 비슷하게 요 점은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점에서 X 방향하고 Y 방향으로 잡아당긴다면 얘는 저항을 이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항력을 나타내게 되고, 대신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뭐 자유 허용.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스무드 서포트죠. 이제 매끄러운 면이다. 매끄러운 면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찰력이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찰력이 없는 경우에 이 물체가 얘를 이제 누르고 있게 되면 그때 발력은 어떻게 작용하나? 이제 여러분들 물리에서 배웠겠지만 소위 수직 항력이 발생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표면에 수직한 방향으로의 발력이 작용하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픽스트 서포트, 그러니까 고정단인데 이런 경우에는 X축, Y축,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로테이션을 방해하는 이러한 모멘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재료역학에서 이러한 지점 발력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먼저 알아야 그다음에
내력에 의해서 재료 내부에 발생하는 그 내력들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외력에 속하는 것일까, 내력에 속하는 것일까? 이걸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외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그 구조물에 작용하고 있는 그러한 하중을 우리가 외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외력에 의해서 재료 내부에 발생하는 그 힘을 우리가 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널 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직전 발력은 외력에 속하는가요? 아니면 내력에 속하는가요? 이건 외력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게 구조물이고 이 구조물에 대해서 얘가 힘을 작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전 발력은 다 외력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표에 있는 거를 잘 알아둬야 직전 발력을 구한다 하게 되면 어떻게 고정되어 있는가 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발력이 어떤 형태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거기 발생하는 힘을 이렇게 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요 표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정력학에서 이러한 직접 발력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구하는 식은 단 하나였었습니다. 그렇죠? 평형 방정식. 그래서 모든 물체가 정지되어 있거나 아니면 등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을 때는 항상 힘이 일정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 등속도인 경우도 물론 뭐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보통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니까 그 평형 방정식은 크게 보면 하나지만 그것을 힘과 모멘트로 나눠주게 되면 두 개로 이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조물에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들을 다 더해서 그것이 0이 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F가 제로. 그렇게 되면 힘에 대한 평형. 이루어진 거죠. 근데 요 시그마 F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벡터로 표현된 거기 때문에 그 벡터를 우리가 소위 XYG 좌표계, 이걸 우리가 무슨 코디네이터라고 그러죠? 카티시안 코디네이터라고 그러죠. 뭐 데카르트 좌표계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 F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면 fxi, 여기서 이제 벡터는 i가 되겠죠. 단위 벡터. 그 다음에 fx, fy, fg는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방향의 컴포넌트, y방향, z방향.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요것을 요 각 성분으로 이제 또 분리를 하게 되면 시그마 fx가 제로, 시그마 fy가 제로, 시그마 z 이퀄 제로. 이렇게 해서 시그마 F가 제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분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세 개의 평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멘트가 제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벡터니까 mxy 플러스 myj 플러스 mzk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성분별로 시그마 mx가 제로, 시그마 my가 제로, 시그마 mz가 제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분별로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평형 방정식이 몇 개냐? 라고 했을 때 몇 개라고 얘기가 됩니까? 6개가 되는 거죠. 6개.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3차원 공간 내에서 우리가 평형 방정식을 세운다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6개를 다 만족시켜야 얘가 평형 조건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2차원이 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하니까 우리가 이제 2차원을 주로 다루게 되죠. 그래서 2차원을 가지고 개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3차원에는 그거를 조금 확장을 해서 적용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갑니다. 그러면 2차원이다 하게 되면 이 6개 중에서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듯이 여기 FZ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Z 방향 쪽으로의 힘이니까 우리가 2차원이다 하게 되면 보통 XY 좌표계를 사용하죠. 그죠? 그래서 XY 평면을 우리가 2차원인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 세 개 중에서는 FX와 FY가 이제 2차원에 속하는 것이고 FZ는 이제 3차원에 해당하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멘트는 어떻게 될까요? 모멘트는 XY 평면에 작용하고 있는 모멘트를 따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Y 평면에서는 이게 이제 평면이다 라고 하게 되면 로테이션이 된다면 이 로테이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돌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거나. 그렇죠. 그러면 요 축이 XYZ 좌표기를 한다면 이 축이 무슨 축에 속해요? 이게 Z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원만 따질 때는 MZ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세 개 중에서 요 세 개 중에서 MZ가 0인 거 요것만 2차원에 속하게 됩니다. 만약에 MX를 따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평면이다라고 했을 때 X 방향이다 그러면 이쪽 방향이 되니까 이게 돌아간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죠. 그럼 이미 평면을 이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차원을 따진다 하게 되면 이제 X, Y하고 로테이션에 대한 Z 방향 이렇게 해서 세 개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차원 문제에 있어서의 평형 방정식이다 하게 되면 이렇게 세 개를 만족시키면 이제 그 평형에 도달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내부 합력에 대해서 인터널 리절턴트 그럼 내부 합력입니다. 내부 합력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건데 원래는 우리 책에 있는 그림 그 7페이지를 봅시다. 거기 7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 그림 1-2가 있는데 거기 A번 그림입니다. 그 A번 그림을 보게 되면 외력이 F1, F2, F3, F4가 거기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자른 면이고 원래는 이게 이제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러한 원래는 요렇게 되어 있는 물체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체를 우리가 어떤 면으로 잘랐을 때 어떤 면으로 자른 게 바로 이제 이 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면으로 잘리게 되면 그 면에서는 어떤 힘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 물체가 지금 하나로 딱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또 움직이지도 않죠. 그랬을 때 이걸 이걸 어떤 면으로 자르게 되면 이 물체가 결국 몇 개로 나눠집니까? 두 개로 나눠지죠. 이 위에 있는 물체 하나, 아래에 있는 물체 하나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물체를 가지고 우리가 자유물체도라고 하는 걸 그려보면 요게 지금 자유물체도인데 위쪽에 대한 자유물체도와 아래쪽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따로따로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자유물체도를 그래서 원래 있었던 외력 F1하고 F2는 여기에 그대로 있게 되고 그 다음에 F3하고 F4는 다른 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외력으로서는 F1하고 F2만 작용합니다. 그런데 여기 잘린 면에 어떤 힘이 없다면 우리가 그 분리된 한쪽 물체가 평형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평형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동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동을 하고 있지 않죠. 그렇다는 얘기는 잘린 면에서 어떤 힘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 외력에 대해서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 위쪽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한다면 위쪽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는 F3하고 F4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F3하고 F4가 있고 그 다음에 잘린 면이 있을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3와 F4의 평형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내력이 그 잘린 면에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딱 이제 따로따로 놓고 이걸 다시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 잘린 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에서는 이쪽에서 작용했었던 힘과 또 이쪽에서 작용했었던, 그러니까 이쪽이 자유물체에 대해서 작용했었던 내력들하고 이쪽에 작용했었던 내력들이 이렇게 붙여지게 되면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바로 이제 요 면에서 이러한 외력에 대해서 평형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내력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터널 포스라고 하죠. 인터널 포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힘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해석하기 쉽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냐면 어떤 좌표 축을 이용을 하자. 그래서 이제 요 평면에 놓여 있는 뭐 x, y 방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직한 z 방향으로 이 힘을 나눠 가지고 이제 그 표현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각 점에서 쭉 이제 어떤 인터널 포스들이 있었지만 그거를 쭉 합해 보면 합해 가지고 x 방향의 힘만 다 모으고 y 방향의 힘만 다 모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일단은 이 면에 이제 내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요 점에 대해서 전부 벡터 합을 이렇게 해보면 여기 FR과 MRO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개의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FR은 뭘 의미하겠어요? 힘은 벡터니까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을 5점에 작용하고 있는 힘으로 딱 표현을 하게 되면 벡터 하나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벡터 하나로 표현된 겁니다. FR은. 근데 이것을 우리가 X, Y, Z 좌표계로 나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분으로 딱 나눠지겠죠. 그래서 FR이 결국은 FXI, FYJ, FZK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FR을 나눠주게 되면 요 평면에 평행한 힘, 이제 여기 두 개가 나오는, 여기 원래 이제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아직 X, Y, Z 좌표계로 나눈 게 아니고 요것을 요 평면에 대해서 그냥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 성분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 성분하고 이쪽 성분으로 나눠진 거죠. 근데 이 성분이 바로 다시 요 평면에서 X를 이쪽으로 놓고 Y를 이쪽으로 놓는다면 이거의 성분이 다시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VX, VY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FR이 바로 X, Y, Z 성분으로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FR, 여기 MR0도 마찬가지겠죠. 5점에 대해서 모멘트를 발생시키는 것들을 전부 합쳐가지고 5점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X, Y, Z 좌표계로 쫙 나눠버리게 되면 X 성분, Y 성분, Z 성분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3개의 성분, 여기에서도 3개의 성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 지금 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평면이고 여기에 수직한 방향이 이제 이쪽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 그래서 이 힘을 크게 나누게 되면 이 면의 수직한 방향과 이 면의 평행한 방향으로 분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면에 수직하게 작용하고 있는 힘을 우리가 노멀 포스, 수직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우리가 재료역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지금 하나씩 정의를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을 우리가 수직력, 노멀 포스라고 하고 이 평면에 평행하게 작용하고 있는 힘, 이것을 쉐어 포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단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 전단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X, Y 성분으로 나눠지게 되고 이 노멀 포스는 그냥 이 평면의 수직한 힘 하나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모멘트도 역시
이 면의 수직한 방향과 이 면의 평행한 방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멘트를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 하면 토셔널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왜냐? 보통 우리가 축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긴 방향을 우리가 축이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축이 어느 방향으로 있는 거냐 그러면 가장 긴 방향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방향의 모멘트다 하게 되면 어떤 방향이 되냐면 바로 이런 방향이 되겠죠. 이런 방향. 그럼 이 방향에 대해서 평형을 이루려면 이쪽 방향으로 어떤 힘이 필요해요? 반대 방향의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여기서는 이런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물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트위스트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 방향 쪽으로의 모멘트를 우리는 토션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셔널 모멘트라고도 부르고 토션이라고도 부르고 또 트위스팅 모멘트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토션이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말로 토르크라고도 부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도 따져야 되고 스트레인도 따져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우리가 둘로 또 나눠줘요.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수직응력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겠어요? 수직력 때문에 생기는 거죠. 수직력 때문에. 전단응력은 전단력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토션에 대한 응력은 바로 토션 모멘트 때문에 나타나고 굽힘응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밴딩 모멘트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하튼 지금 토션에 대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또 이쪽 평면에 평행한 쪽에 성분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M이라고 해서 나타냈지만 사실상 이것도 두 개의 축으로 나눠주게 되면 X 성분과 Y 성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 Z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MX, MY가 여기서는 밴딩 모멘트가 되고 여기서는 이제 X 방향이 이제 토르크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는 그렇고 우리가 좌표축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평면에 그러니까 축 방향이 있죠, 축 방향. 축 방향을 보통 X 방향으로 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뭐 100% 꼭 그렇게 놔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는 게 남들하고 소통을 할 때 훨씬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럼 인터널 리절턴트라고 하면 뭐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여기에서 지금 인터널 리절턴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한 점에 대해서 작용하고 있는 이러한 힘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벡터 하나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성분으로 나눠주게 되면 다 3개씩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6개를 가지고 이 6개가 다 인터널 리절턴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번 또 예를 들어보면 여기 카티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번에는 이 평면의 수직인 요 평면의 수직인 요 축을 우리가 X축으로 명명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는 어떻게 우리가 세우냐 하면 다 오른손 법칙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X하고 Y를 놓고 그 다음에 Z는 X, Y 방향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이쪽 플러스, 그러니까 엄지 방향 쪽이 Z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X, Y, Z축을 이렇게 놨다 하게 되면 여기서 이 F라고 하는 것과 이 M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터널 리절턴트입니다.
딱 두 개로만 우리가 표현했을 때. 그래서 이것이 이제 M하고 F, 그래서 인터널 리절턴트가 되는데, 이거를 성분으로 표시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mx, my, mz, fx, fy, fz.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있어서의 지금 이 평면의 수직인 축이 x축이니까 여기 있는 fx가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수직력이 됩니다. 이게 노멀 포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fy하고 fz는 요거의 성분을 따져보면 요쪽 방향, 요쪽 방향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요 평면에 이것이 바로 평행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쉐어 포스라고 얘기합니다. 전단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이제 모멘트를 따져보면 이쪽 축 방향으로의 모멘트, 요것을 mx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것을 우리가 트위스팅 모멘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my하고 mz는 요 물체를 이렇게 그러니까 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모멘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밴딩 모멘트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2차원만 따지기 때문에 밴딩 모멘트라고 하게 되면 mz만 따지게 되고, 그 다음에 힘을 따질 때도 역시 2차원이기 때문에 mx, my, 그러니까 fx, fy만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같으면 우리가 자꾸 좌표축을 자꾸 바꿔서 그러는데, 여기 같으면은 평면이다 그러면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게 되면 이 평면은 무슨 평면이 되죠? YZ 평면이 되죠? YZ 평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YZ 평면만 따지고 모멘트는 MX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계속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반복인데, 자, 이게 이제 2차원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 방향이 X축 방향이고, 이쪽 방향이 Y축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Z 플러스 Z축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그러면 이 면에 수직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노멀 포스가 되고, 요 V라고 하는 것은 요 면에 평행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쉐어 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밴딩 모멘트가 됩니다. 여기서 F1하고 F2는 뭐죠? 외력입니다. 외력. 바깥에서 가해준 힘이 F1, F2죠. 자, 여기 1.3절 들어가기 전에 우리 책에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정력학 했을 때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문제를 먼저 보죠. Determine the resultant internal loading acting on the cross section at C. 여기서 C라고 하는 점은 여기에 있고, 요 C라고 하는 점에서 작용하고 있는 소위 내력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으면은, 자, 아까 표면적 얘기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분포 하중이죠. 그래서 삼각형 형태로 분포 하중이 지금 작용하고 있고, 이쪽 편이 270 뉴턴 퍼 미터라고 하는 그 힘이고, 여기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쭉 가면서 증가되는 그러한 분포 하중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 C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의 소위 인터널 포스를 구해보시오. 좀 그 말입니다. 자, 어떻게 풀어야 되겠죠? 일단 여기서 외력은 뭡니까? 외력은 분포 하중이 외력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도 역시 외력이 되는데, 우리는 중력은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력을 따지지 않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 정력학을 했을 때 어쩔 때는 무게를 고려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 무게는 무시한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들은 다 무시하는 경우를 풀었습니다. 왜 무시했을까요, 그때? 무시할 수 있어서 무시했다. 당연한 얘기죠. 무시할 수 없으면 고려를 했겠죠. 왜 무시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외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이 그 무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한 영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구조물의 무게는 무시하는 거죠. 다시 외력이 중력에 비해 외력이 무게에 비해서 워낙 클 때 그때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얘기가 없으면 당연히 이 외력이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웨이트는 우리가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잘라야 되겠죠. 내력을 구하려면 그 지나는 면으로 잘라야 됩니다. 여기를 자르죠. 그렇게 되면 이 구조물이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 AC 부분을 사용할 수도 있고 BC 부분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떼어내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잘라지게 되니까 외력이 요만큼의 외력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작용하는 힘 요것만 따져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AC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면 뭐를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 요걸 잘라주게 되면 여기에 외력 요만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작용하는 지점 발력을 구해줘야 돼요. 지점 발력이 몇 개가 있는 겁니까 지금? 3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그래서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이걸 가지고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지점 발력을 먼저 구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점 발력을 구한 다음에 여기를 잘라서 요만큼에 대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줘야 되죠.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과 요만큼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간단합니까? 이쪽이 훨씬 간단하겠죠? 왜냐하면 발력을 구하는 수고가 덜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요만큼을 잘라내서 이렇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자,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 요 삼각형에 대한 요 힘을 우리가 하나의 힘으로 대치를 해줄 수가 있죠. 요걸 정력학에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equivalent force system으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등력의 개로 바꿔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말은 어렵지만, 자, 요 BC에 작용하고 있는 요 힘을 우리가 간략하게 용으로 대체해 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 힘이 어디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가장 리즈너블하냐 하면 요거의 중심에 요만한 사이즈가 하나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결국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의 면적이 되겠죠. 왜냐하면 요것들이 다 이 길이당의 힘이니까 여기서 길이를 곱해주게 되면 결국 이제 힘이 되는 거니까 힘이 됩니다. 요 힘의 사이즈를 알아야 요거 있죠. 요거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결국 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이 큰 삼각형의 비례식으로 구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9니까 9대 270은 6대 x다. 이렇게 따지면 되겠죠. 그럼 요 x 180이 나옵니다. 540이 나오겠죠.
힘이 결국 여기에 요 3분의 2 되는 지점, 결국 4m 되는 지점에 작용하고 있는 힘으로 대치를 해주게 되면 간략하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잘랐으니까 잘린 면에 이러한 인터널 포스들이 발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작용하고 있는 힘을 이렇게 놓는 거죠. 그래서 X방향의 힘은 이렇게, Y방향 힘 이렇게, Z방향의 커플 모멘트는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일단 놓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게 되면 이 방향이 결국 플러스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플러스가 나오면 처음에 이렇게 설정했었던 방향과 동일한 방향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반대 방향이 나오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놓은 거하고 반대 방향의 내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여기 540이니까 여기서 이 VC라고 하는 게 얼마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시그마 FY는 제로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540이 마이너스 방향이고 얘가 플러스 방향이니까 그냥 540이 되겠죠. 540 뉴턴이 될 것이고, 모멘트는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54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돌겠죠. 그러면 그걸 상쇄하려면 얘는 어떤 방향이 되겠어요? 얘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540 곱하기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NC는 뭐가 되겠어요? NC는 제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X방향 쪽에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암산으로 충분히 해낼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수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NC,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는 당연히 제로가 되는 것이고, Y축 방향으로는 아까 540, 그 다음에 모멘트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나와서 108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C점에 있어서의 인터널 리절턴트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를 만약에 여기 옆에 있는 그림처럼 요거가 A하고, 이게 A하고 C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A점이고 여기 C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것이 지점 반력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지점 반력을 구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분포 하중을 가지고 요 사각형에 대한 힘을 하나의 집중 하중으로 바꾸고, 그 위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또 다시 또 하나의 집중 하중으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해도 결국 요 시점에 작용하고 있는 인터널 리절턴트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동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대신에 맞춰보면 방향이 어떻게 했어요?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면, 이제 이러한 엔진을 지금 이러한 그 후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후크를 설계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걸었다, 매우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엔진을 걸었는데 이 엔진이 500kg짜리예요. 500kg 엔진이 그림처럼 지금 매달려 있다. Determine the resultant internal loading acting on the cross section of the boom at point E. 요 점에 있어서의 internal resultant를 구해 보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요거와 그 다음에 요것이 지금 외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직접 반력도 역시 외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요 부재가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구조물이니까 그것을 띄어내면 이렇게 띄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력을 표현하게 되면 여기 엔진 500kg, 500kg이니까 이제 뉴턴으로 고치게 되면 중력 가속도 9.8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00 곱하기 9.8 뉴턴. 그러니까 9.8에서 요만큼의 그 이제 무게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이쪽 방향의 힘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 사실상 이쪽 방향, 그러니까 요 점에 대해서 계산한 거니까 요 점에 대해서 지금 요 힘을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얘는 지금 인장력으로 표현되어 있나요? 아니면 압축력으로 표현되어 있나요? CD라고 하는 부조에 대해서 힘은 인장력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지금 힘이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CD라고 하는 그 부재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가 이쪽에다 지금 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 면에서는 어떤 힘이 작용해야 되죠?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 상쇄가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지금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그때 이 구조물로 봤을 때는 힘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로 봤을 때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인장력이 작용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을 때 인장력이 작용한다고 놓고 그냥 풉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인장력 방향으로 놓고, 그래서 계산을 해가지고 그게 마이너스 나오면 압축력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인장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외력이 되고, 그 다음 요건 뭐겠어요? 이게 바로 직전 발력입니다. 직전 발력. 이게 핀이기 때문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여기 직전, 여기가 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모멘트까지 딱 그려놓고 나면 계산이 안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언노운이 더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테이블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핀이다 그러면 딱 두 개의 직전 발력만 작용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자, 이제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평형 방정식은 몇 개가 있어요? 일단은 뭐 2차원이니까 3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핀에 대해서는 뭐가 돼? 그러니까 그것은 적용할 수가 없고, 아니죠. 여기 있어서의 모멘트는 뭐 재료가 되는 거니까 그 수식은 사용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자, 일단은 시그마 fx 이퀄 제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에 대해서 이쪽 방향의 성분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fscd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5분의 4를 곱해주면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거하고 뭐하고 같아야 돼요? ax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y쪽 방향으로서는 시그마 fy 이퀄 제로 하면 뭐가 돼요? 얘가 윗방향이니까 플러스로 해서 fcd에 곱하기 5분의 3, 얘는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500 곱하기 9.81, 얘는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ay 이퀄 제로. 이렇게 해서 하면 ay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딴 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ax하고 ay만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여기서 fx하고 fy만 가지고, 아 근데 지금 f 그러네 3개입니다. 왜? 이게 작용하는 힘을 좀 몰라서 이걸 구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 더. 그럼 모멘트 중심을 여기다 놓으면 뭐가 됩니까? 왜냐하면 r 곱하기 f니까 r이 제로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얘를 이쪽 방향의 성분은 또 얘하고 똑같은 방향이니까 모멘트가 없고, 그러면 y 방향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fcd 곱하기 5분의 3에다가 요 길이 곱하기 2. 근데 요게 이쪽 방향이죠. 이렇게 요 방향을 플러스라고 놓으면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500 곱하기 9.8 곱하기 3 이렇게 되면 얘가 모멘트가 이제 제로다라고 하는 요 수식에 의해서 FCD가 계산이 되죠. 그럼 FCD 나왔고 AX 나왔고 AY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모르는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구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이 점에 있어서의 인터널 리절턴트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잘라야 되는 거죠. 자르게 되면 이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도 나눠지게 됩니다. 어느 부분을 쓰면 될까요? 양쪽이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쪽이나 잘라서 우리가 아무 쪽이나 고려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FCD하고 AX하고 AY는 이미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모델의 그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 바로 이거죠. 요것은 A 지점이 있는 부분에서부터 잘랐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자르게 되면 AX가 계산이 된 것이 9,810N, AY가 2,452. 그럼 이제 여기는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일단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노멀 포스, 그 다음에 쉐어 포스, 그 다음에 커플 모멘트.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V2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452 여기 마이너스 245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V2가 제로. 그럼 V2가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N2를 계산하게 되면 수직 내력을 생각하게 되면 얘도 플러스 9810, 그 다음에 플러스 N2 이퀄 제로 이렇게 되죠. 그럼 이 N2도 역시 마이너스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멘트는 요점에 대해서 하니까 얘는 없어지고, 그래서 2452.5 곱하기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얘는 역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야 평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M이도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력을 수 있다 하는 걸 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은 이미 정력학 할 때 이 부분 다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력학을 안 배운 사람도 내력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 라고 하면 정력학의 절반은 복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 그 연습 문제가 풀린다면 구태여 정력학 공부를 다시 안 해도 뭐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제 1.3 요걸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응력의 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